대마초가 스포츠계가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비밀리에 운동선수들을 더 뛰어나게 만들고 있는 걸까? 대마초는 경기력 향상과 회복 도구로 여겨지지만 당국은 경쟁의 가치를 위협한다고 봅니다. 운동선수들은 수십 년간 처방되어온 오피오이드보다 더 안전한 대안이라고 여러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물질 때문에 여전히 처벌받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수년간 이어져 왔지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최근 몇 시즌 동안 다시 폭발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금지의 이명과 엘리트 스포츠에서 대마초와 관련된 과학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1년 샤케리 리처드스는 트랙의 여신이었고 도쿄올림픽 미국 육상대표 선발전 100m를 압도적으로 제패했습니다. 그것은 21살의 엘리트 운동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일이었지만 그녀가 마리화나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스포츠에서 인생을 바꿀 한 달간의 출전 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샤케리 리처드스는 $10,000,000 수익과 올림픽 금메달 기회를 모두 잃었습니다. 운동선수가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데는 신체적 이유도 있지만 샤케리 리처드스는 전적으로 감정적인 이유로 대마초를 사용했습니다. 샤케리 리처드스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으며 친어머니와는 힘든 관계였고 선발전 일주일 전에 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샤케리 리처드스는 한 기자가 인터뷰 중 이 사실을 기습적으로 꺼내자 감정적으로 크게 흔들렸다고 했습니다. 대마초는 감정 조절에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샤케리 리처드스는 잘못을 인정하고 처분을 수용한 뒤 공식 성명에서 죄송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저도 많이 실망스럽지만 트랙에 설 때 저는 저 자신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크게 지지해주고 사랑해준 커뮤니티를 대표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습니다. 샤케리 리처드스는 마리화나를 손댔다는 이유로 유망한 운동 경력이 좌절된 가장 최근의 인물 중 한 명일 뿐입니다. 로스 레바글리아티는 1998년 일본 나가노 올림픽에서 스노보드 종목 최초의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변 샘플에서 대마초 성분이 검출되면서 3일 후에 그 메달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잠시 구금되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석방되었고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대마초를 명확히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달도 돌려받았습니다. 2004년에 세계 반도핑기구 와다가 국제 금지 약물 목록을 관리하게 되면서 대마초가 금지 약물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언론에서 로스 레바글리아티 규칙으로 알려졌습니다. 와다의 글로벌 규정은 스포츠에서의 약물 관련 규칙의 기준이 되며 미국 반도핑기구와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도 이에 서명한 기관입니다. 물질 사용은 와다가 스포츠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 즉 모든 반도핑 정책의 중심 기둥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포츠 정신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와다에 따르면 스포츠 정신은 인간의 정신, 신체, 그리고 마음을 기리는 것이며 이는 윤리, 페어플레이와 정직, 건강, 그리고 규칙과 법에 대한 존중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이 정신을 보존하기 위해 대마초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나 펩타이드 성장 호르몬 같은 극도의 경기력 향상제들과 함께 금지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야만 할까요? 와다 자체 연구에 따르면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2018년에 발표된 와다 금지 목록에 오른 물질들에 대한 충격적인 리뷰에서 연구자들은 실제로 카나비노이드가 경기력에 영향을 준다는 근거가 매우 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목록에 있는 다른 형태의 도핑과 비교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리뷰에서는 카나비노이드가 스포츠 경기력 자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는 거의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카나비노이드의 경기력 향상 효과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경주 전에 몬스터 에너지 음료 한 캔을 마시는 것보다 대마초에서 얻을 수 있는 경기력 향상 효과가 오히려 덜 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스포츠 규제기관의 대마초 규칙이 확실한 증거보다 분위기에 더 근거한다는 뜻인가요? 이 데이터 하나만으로도 와다의 논리에 곧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근거가 실제로 최첨단 현대 도핑과학이 아니라면 와다가 말하는 스포츠 정신이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고대 그리스 운동선수들은 현대 달리기나 역도 선수들이 병원에 실려갈 만큼 강한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도핑이라는 말은 네덜란드어 도프에서 유래했으며 고대 그리스인들이 즐기던 끈적한 아편 진액의 일종이었습니다. 스포츠 정신이 지배하던 더 순수한 시대로 향수를 느끼는 단체들이 많지만 올림픽과 같은 대회는 고대에도 항상 상업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엄청난 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무도 운에 맡기지 않았고 식물과 동물에서 추출한 다양한 물질들이 모두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의사 갈레는 프로 운동선수들이 컨디션 유지를 위해 여러 자극제와 약물을 복용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기원전 668년 단거리 달리기 우승자는 에너지를 높이기 위해 말린 무화과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암브로시아라는 버섯 성분을 복용하는 것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며칠 동안 고기만 먹기도 했고, 그렇지 않으면 포도주 혼합물이나 동물의 심장을 먹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대 그리스인들은 경쟁자들보다 우위를 점하려고 더 기괴하고 음흉한 수법까지 썼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운동선수와 지지자들이 상대를 저주해 패배시키려 했던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스포츠가 열렸던 지역에서 납 저주판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고대 그리스인들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5000년 전 고대 중국에서는 의사들이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에페드라 식물에서 추출한 마황이라는 약을 권장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 중 하나인 고대 이집트인들도 선수들에게 우위를 준다고 알려진 특별한 팅크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검투사들과 중세 유럽의 기사들 또한 자신들에게 주어진 천연 수단을 이용해 도핑을 했으며 더 오래 싸우기 위해 자극제를 사용했습니다. 바이킹 버서커들은 관폭한 전투 광란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 환각성 칵테일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친구와 적을 구분하지 않고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1800년대까지 계속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약물의 이름들이 훨씬 더 익숙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장거리 사이클링 선수들은 경쟁에서 우위를 위해 헤로인, 코카인, 스트리크닌, 에테르에 적신 각설탕 등을 복용했습니다. 이 조합은 용량을 조금만 잘못 맞춰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규칙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샤케리 리처드슨이 감정 조절을 위해 마리화나를 피운 것을 경쟁 우위를 위해 스트리크닌을 복용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정말 우스꽝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 와다의 스포츠 정신이 모두가 순수하게 경기를 사랑해서 스포츠에 참여하던 완벽한 과거의 메아리가 아니라면 도대체 언제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걸까요? 미국 여러 주에서 합법이 된 마리화나가 왜 여전히 악당처럼 여겨질까요? 미국 마약과의 전쟁을 누가 시작했냐고 물으면 대부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라고 답할 겁니다. 하지만 닉슨이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긴 했지만 설계도를 그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의심스러운 영예는 미국 최초의 마약 차르이자 미국 역사상 대마초의 최대적이었던 해리 제이 앤슬링거에게 돌아갑니다. 앤슬링거는 미국 연방 마약국의 초대 국장이었고 그 자리를 32년 동안 지켰습니다. 그는 허버트 후보부터 존 F 케네디까지 여러 대통령 밑에서 일했습니다. 그의 가장 흥미로운 임무 중 하나는 2차 세계대전 후 베를린의 미국 통제구역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치 정권이 무너진 후 마약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언론인 노먼 오웰러가 그에 져서 트립트, 나치 독일 CIA 그리고 환갑시대의 여명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은 서베를린의 통제불능 마약 문제를 단속하는 일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앤슬링거는 히틀러 치하에서 마약 거래를 단속했던 은퇴한 게슈타포 요원들에게 의존해야 했고 나치의 마약 정책을 다시 시행해야 했습니다. 앤슬링거는 나치의 마약 정책을 매우 좋아했으며 이 정책은 마약 범죄에 가혹한 형벌을 내리고 유대인 등 소수 집단을 투옥하는 데 이용됐습니다. 그의 32년 마약과의 전쟁에서 대마초가 1순위 표적이었지만 그는 처음부터 대마초에 열성적이진 않았습니다. 연방 마약국장이 되기 전에 그는 대마초가 사람들을 위험하고 폭력적으로 만든다는 생각이 터무니없는 오류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처럼 답을 원한다면 돈의 흐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1930년 해리 앤슬링거가 자리를 잡을 때 금주법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1933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고 그 자리를 대신해 공공의 적 1호로 꼽힌 것은 코카인과 헤로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앤슬링거가 부서 예산을 정당화할 만큼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은 약물을 범죄화하고 요원들에게 더 많은 일을 주며 의회에 더 큰 예산을 요구하도록 목표를 받고 로비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37년 마리화나세법 제정으로 이어졌고 대마초 몇 개비를 피우면 기본적으로 미치광이 연쇄 살인범이 된다는 식의 공포 조장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앤슬링거는 악명 높은 라디오 연설에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 마약의 노예가 되고 있다며 중독이 계속되면 정신적으로 쇠약해지고 미쳐버리며 폭력 범죄와 살인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앤슬링거의 대마초 반대 광풍을 상징하는 인물은 빅터 리카타라는 매우 문제가 많은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1933년에 도끼로 가족 전체를 살해한 후 드림슬레이어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선정적인 타블로이드 보도 덕분에 리카타가 마리화나에 중독되어 폭력적인 대마초 광증 상태에 빠져 살인 행각을 벌였다는 이야기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실제로 그는 가족력이 있는 정신질환을 앓던 매우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앤슬링거는 진실이 자신의 효과적인 선전에 방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끔찍한 범죄로 도덕적 공황이 시작되는 상황은 2012년 마이애미 식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루디 유진이 이성을 잃고 로널드 포포라는 노숙자 노인을 공격했으며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사살되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이 공격이 루디 유진이 베스솔트라고 불리는 신종 마약을 복용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널리 보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 마약 관련 소문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루디 유진의 몸에서 발견된 약물은 소량의 마리화나뿐이었지만 해리 앤슬링거와 달리 우리는 그것이 공격과 관련 없다고 봅니다. 앤슬링거는 마리화나의 위험성에 대해 30명의 과학자에게 자문했습니다. 29명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앤슬링거는 자신의 의지에 이미 동의한 한 명과 함께 일을 진행했습니다. 앤슬링거가 마리화나를 싫어한 또 다른 이유는 흑인과 라티노가 주로 소비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흑인들이 마약의 영향 아래에서 재즈 음악을 만든다고 믿었고 앤슬링거는 이를 사탄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마리화나가 인종 간 혼합을 부추긴다고 믿었고 이는 그가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마리화나라는 단어의 대중화도 앤슬링거의 인종차별에서 비롯됐습니다. 1900년 전까지 미국에서는 이 식물을 주로 대마초, 카나비스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앤슬링거는 히스패닉계 단어를 쓰면 당시 백인 중산층에게 더 이질적이고 두려운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의회에서 정책의 타당성을 증언하던 중 앤슬링거는 마리화나 담배 한 개비가 우리의 타락한 스페인어권 주민 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971년 닉슨이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대마초를 스케줄 1 약물로 지정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마초 소지와 거래에 대한 가혹한 처벌에는 정치적인 요소도 있었습니다. 중범죄자는 투표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닉슨은 이러한 법을 이용해 반문화 히피 운동의 구성원들과 대체로 닉슨에 반대했던 흑인들을 탄압하려고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와다의 스포츠 정신 목록에 있는 조항 중 하나는 규칙과 법률에 대한 존중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대마초 입장이 전 세계 스포츠 단체와 반도핑 기구들까지도 대마초를 바라보는 방식을 좌우해 온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이것은 윤리보다 이미지에 가깝고 샤케리 미처드슨 같은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마초가 운동선수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의 약물로 단일 성분을 지목하는 사람들은 대개 무언가를 판매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모든 물질에는 장단점이 있으며 대마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에서 대마초는 잠재적 이점과 단점이 모두 있는 복잡한 영역에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과학적 증거도 대체로 뒷받침하는 가장 큰 이점 중 하나는 대마초가 진통제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한 연구에 뜨면 스포츠 목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대학 운동선수의 54.5%가 격렬한 경기와 훈련 후 회복을 돕는 것이 가장 큰 동기라고 답했습니다. 전 올림픽 트라이애슬론 선수이자 2008년 아이언맨 70.3 세계 챔피언인 조에나 자이거는 선수 생활 이후 의료용 대마초 연구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대마초를 통증 완화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자이거는 실제로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선수 생활을 끝내게 한 자전거 사고로 인해 만성 통증이 생겼고 그 통증을 강도 높게 관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대마초가 모든 해답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자이거와 같은 연구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대마초가 통증을 완전히 줄여주지는 않지만 통증을 덜 불쾌하게 느끼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관적으로 통증을 관리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자이거가 대마초를 사용하는 운동선수들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61%가 통증 완화 목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61% 중 68%는 대마초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대마초의 비교적 적은 부작용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고무적인 수치입니다. 하지만 운동선수에게 대마초의 또 다른 큰 이점은 심리적인 면입니다. 대부분의 엘리트 운동선수는 경기의 절반이 상대나 자신의 한계와의 싸움에서 머릿속에서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저널 오브 스포츠 메디슨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운동 전에 대마초를 사용하면 운동 중에 긍정적인 기분과 즐거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마초가 통증을 완전히 없애주지 않는 것처럼 당신을 더 나은 러너로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달리기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대마초 효과는 복용량과 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 완화로 노력이 덜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신체적 요구가 같아도 대마초는 지구력을 견딜 만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나 경기 퍼포먼스에 대해선 뉴욕타임즈의 헤드라인이 가장 잘 설명합니다. 과학은 대마초가 운동선수의 경기력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최대 노력과 협응력, 흡연할 경우 장기적으로 폐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볼 때
대마초는 자극제나 스테로이드와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 세계관리기관 의사와 상관없이 최고의 운동선수들은 대마초 사용이 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마초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매트 반스는 2017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NBA 챔피언을 차지했고 14시즌 동안 프로농구 선수로 뛰었습니다. 그는 내 최고의 경기는 모두 약을 복용했을 때였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경기가 그렇진 않았지만 15년 동안 꽤 많았습니다. NFL에서 9시즌을 뛴 전 수비 라인맨 션 스미스는 매 경기 전 블런트 2개를 피웠다고 했습니다. 10시즌을 마치고 NFL에서 은퇴한 마르텔러스 베넷은 몸이 너무 아파서 계속 약만 먹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약들은 간이나 신장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약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마리화나는 신이 만든 거예요. 마리화나가 통증을 완화하고 신경이 예민할 때 진정시켜준다면 그게 경기력에 정말 방해가 될까요? 이게 경기력 향상이라면 크레아틴 쉐이크나 크라이오테라피, 마사지도 곧 그렇게 불릴 것 같지 않나요? 결국엔 와다 같은 기관들이 더 여유롭게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 실제로 대마초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대마초를 피울 때 몸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확인하거나 이 영상을 시청하세요.